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임관식이 열리는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듬어진 잔디 위로 흰 천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줄지어 놓인 의자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죠. 카메라를 들고 온 아버지들, 손수건을 꼭 쥔 어머니들, 어색하게 차려입은 형제자매들. 공기 중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고 어딘가 성스럽기까지 한 분위기가 천막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왔을지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웃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강하윤은 행사장 뒤편 천막 그늘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검은 정장은 흠 하나 없이 단정했지만 주변을 가득 채운 화려한 차림새 속에서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색이었죠. 강하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에 띄려고 온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단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들의 이름이 불릴 때 그 소리를 두 귀로 온전히 듣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하윤의 시선은 단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잠깐씩 과거의 어느 저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들 도윤이 중학교에 갓 올라가던 해 교복을 새 것으로 사줄 형편이 되지 않아 이웃 동네 중고 시장을 2시간이나 돌아다녔던 기억이었습니다. 어깨솔기가 살짝 뜯어져 있는 교복 재킷을 집에 돌아와 손으로 한 땀 한 땀 꿰매면서 아들 몰래 눈물을 훔쳤던 그 저녁. 도윤이는 그 재킷을 입고 등교하는 날 아침 엄마 새 것 같아 하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 말이 강하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강하윤은 그 저녁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나를 보겠다고,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제 실력으로 이름이 불리는 날을 함께 서서 보겠다고. 그 다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앞줄에는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연한 베이지 투피스에 진주 귀걸이까지 맞춰 낀 백설인이었죠. 세련되게 올린 머리카락, 티 하나 없이 정돈된 화장, 손목에 가볍게 걸린 가방 하나가 웬만한 직장인의 2달치 월급으로도 사기 어려울 것이 분명한 차림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의자에 앉아서도 자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는 얼굴이 있는지 살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알아보는 시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지 앉아있는 자세 하나에도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오래 반복한 태도를 몸으로 기억한다 했던가요? 백설인의 몸은 언제나 누군가보다 위에 있는 자리를 향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강하윤은 그 뒷모습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사람의 겉모습은 세월을 따라 변해도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강하윤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조여들었습니다. 불쾌함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감정의 봉투를 우연히 손에 쥐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펼쳐보고 싶지 않은데 이미 손에 들려버린 그런 감각. 강하윤은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다시 단상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윤 소위. 그 순간 강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상상해온 소리였는데 막상 현실에서 들리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귀 뒤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이름이 불리는 쪽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강하윤만 고개를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백설인도 바로 그 순간 의자를 뒤로 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그 목소리는 행사장의 정적을 가르며 단번에 퍼져나갔습니다. 크고 당당하고 이 자리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듯한 목소리였죠. 강하윤의 목소리는 그보다 조금 늦게, 그보다 훨씬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중앙 통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통로 중간쯤에서 어떤 필연처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의 소음이 한순간 멀어지고 오직 그 좁은 통로 안에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설인의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곧 뭔가를 확인한 듯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비틀렸습니다. 강하윤?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반갑거나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감탄도 아니었죠. 오래된 경멸이 습관처럼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묻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백설이는 강하윤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아무것도 감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정장, 화장기 없는 얼굴, 손에 들린 소박한 꽃다발. 백설이는 그것을 보며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예상해온 그림이 그대로 펼쳐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니? 거지 같은 년이 여기 웬일이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윤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꽃다발을 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강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죠. 단지 숨을 한 번 아주 길고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오래전에 대비해온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겠다고 오래 훈련해온 사람처럼 백설이는 그 침묵을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설마 내 아들도 육사야? 요즘은 집안도 안 보고 뽐나 보네. 강하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 가장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억울함도 아니었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걸어온 길에 대한 그 길을 단 한 번도 비열하게 걷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단단하고 고요한 확신이었습니다. 백설인이 뭐라 불러도 그 이름의 무게는 오직 강하윤 자신만이 알고 있었어요. 행사장 안의 공기가 잠시 이상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백설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침묵이 남아 있었고 주변에 서 있던 몇몇 가족들은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지만 귀는 여전히 이쪽을 향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하윤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단련된 사람의 고요함이었죠.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감각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때 단상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 김도윤 소위. 행사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직전에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백설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비틀린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이내 미간 쪽으로 좁혀졌습니다. 백설이는 자신도 모르게 단상 위를 향해
시선을 날카롭게 고정했습니다. 서울대 수석?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강하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상 위로 시선을 옮겼죠. 또렷한 눈빛으로 담담하게. 단상 위에는 두 명의 김도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행사장에서 이름을 불린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표창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약간 치켜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에게서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것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무게감이 느껴졌고, 다른 한 사람에게서는 어딘가 조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하윤의 아들 김도윤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반듯한 자세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하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지금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때 백설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코끝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웃음이었죠. 그래봤자 애비도 없이 자란 집안 아니야? 강하윤의 아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낀 것인지 아주 짧은 순간 시선이 흔들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흔들림을 강하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한 번 세게 쿵 내려앉았죠. 백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래 벼려둔 말을 드디어 꺼내는 사람처럼. 너네 엄마 고등학교 때 도시락도 못 사왔잖아. 급식비 못 내서 교실 뒤에 서 있던 애였어. 기억 안 나? 나는 기억하는데. 행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살짝 돌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그 말의 잔인함이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주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강하윤은 한 박자 쉬었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그만해.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듯 조용하게 끊어내는 목소리였죠. 백설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깐 멈추는 것 같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부끄러워? 백설인의 얼굴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사이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강하윤, 아무것도 없었던 강하윤, 그 강하윤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단상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윤 소위 체력 및 성적 종합 최우수?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회자의 시선이 향하는 쪽, 박수가 쏟아지는 쪽, 그리고 행사장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는 쪽이 어디인지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강하윤의 아들 김도윤이었습니다. 서울대 수석, 체력 및 성적 종합 최우수, 두 개의 호명이 한 사람에게 겹쳐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순한 예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놀란 사람들이 내는 박수였죠. 강하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딱 1초만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1초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나갔는지는 강하윤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설인의 아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는 같은 이름의 사람에게 쏟아지는 박수를 들으며 자신의 이름이 그 박수 안에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아래를 향했다가 옆을 향했다가 결국 정면을 향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의 이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고 다른 이름에는 그것을 대신하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박수는 그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하윤은 단상 위의 아들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것은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잘했다. 임관식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 수여식이 끝나고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를 안내하는 목소리가 천막 아래로 흘러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찍거나 아들,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섞여 들렸죠. 누군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달린 별 모양 견장을 손으로 매만지며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의 아버지는 아들과 악수를 나누다 결국 끌어안았습니다. 강하윤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 단정하게 정돈된 자세. 강하윤은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조용히 벅차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앞쪽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단상 뒤편 출입구 쪽에서 진행 요원 몇 명이 바쁘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는 없던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단상 위에 다시 마이크 소리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장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장군 소개 순서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백설인도 자리에 앉은 채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무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 행사의 어떤 부분에서도 자신이 주목받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출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정한 군화 소리가 단상을 향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행사장 전체가 아주 짧은 순간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임관식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군복이었죠. 훨씬 더 많은 것이 달려있는 군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 견장에서 3개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강하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행사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수수한 검은 정장의 여자가 지금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군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었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장 차림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단상 위에 서자 비로소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어깨의 너비, 시선의 높이, 발끝까지 정돈된 자세. 강하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행사장 전체를 한번 조용히 훑어보았습니다. 최연소 3스타 강하윤 장군.
사회자의 소개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행사장 곳곳에서 동시에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 낮은 감탄사, 그리고 서로를 향해 돌아보는 시선들.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붙은 별 3개는 그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설명이었습니다. 백설인의 손에서 명품 가방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방 끈을 겨우 다시 붙잡으며 백설이는 단상 위에 강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뇌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지금 이 순간 그 말들이 어떤 무게로 되돌아오고 있는지가 백설인의 표정 위로 천천히 번져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백설인의 아들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백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탈색되어 가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그 사람의 앞에서 한 말들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되감기고 있었을 겁니다. 거지 같은 년. 집안도 안 보고 뽐나 보네. 급식비 못 내서 교실 뒤에 서 있던 애. 그 말들이 지금 어떤 공간 안에 던져진 것인지를 뒤늦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하윤은 단상 위에서 짧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임관하는 모든 장교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군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듣는 사람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다루어 온 사람, 말이 가진 무게를 아는 사람의 말하기 방식이었습니다. 강하윤은 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음이 단정했고 표정이 단정했습니다. 행사장을 지나가면서 몇몇 장교들이 경례를 올렸고 강하윤은 그것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백설인이 앉아있는 쪽을 지나칠 때 강하윤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백설이는 그 옆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지나가는 강하윤의 어깨 위에 달린 3개의 별을 바라보면서 백설이는 오늘 자신이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누구 앞에서 한 것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빛은 공평하게 모든 자리를 비추었습니다. 강하윤의 어깨 위에서도 백설인이 앉아있는 의자 위에서도 똑같이 임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행사장의 흰 천막은 이미 거쳤고 잔디 위에는 그날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행사장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가슴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천천히 발효되고 있었습니다. 군 인사행정처 내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결제가 이루어지고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느 담당자 책상 위에서 조용하지만 중요한 절차 하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관기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류 재검증이었습니다. 해외 학위 취득자의 입학 경위 확인, 체력 측정 기록, 원본 대조, 추천서 및 면접 기록 재열람. 항목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위에 올라가고 있었죠. 이 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전수감사였습니다. 군 내부의 공정성 강화 방침에 따라 예고되어 있던 절차였고 담당 부서는
임관식 이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기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백설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임관식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임관 절차 일부가 보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외 대학 입학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체력 기준 측정 기록도 원본으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공식적인 안내 문자가 왔고 담당 장교의 연락도 뒤따라왔습니다. 절차적이고 건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설인의 귀에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백설이는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햇빛이 통유리를 통해 반듯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설인의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게 다 걔 때문이지.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하윤. 임관식 단상 위에서 별 3개를 달고 내려온 그 여자.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도시락도 못 싸오던 그 여자가 지금은 군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백설이는 그것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렬되지 않는 혼란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분노와 뒤섞여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강하윤이 손을 쓴 것이라고. 백설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굵직한 군 납품 계약을 여러 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사업적으로 군과 연결된 지점이 많았고 그것이 아들의 입관 과정에서 일종의 배경이 되어주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백설이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 백설인의 오랜 생각이었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다만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되 그 안에 무언가 억누르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설인아, 나도 오늘 연락 받았어. 무슨 연락? 회사 쪽으로도 감사 들어왔어. 군 납품 계약 관련해서. 백설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그게 도윤이 것이랑 관련 있는 거야? 조사 중이래.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남편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침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빌딩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햇빛은 여전히 반듯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 같은 공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조여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백설이는 강하윤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버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 때문이라고 믿으면 자신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억울하기만 하면 됩니다. 억울함은 두려움보다 견디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감사는 강하윤이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절차였고 이제 그 절차가 백설인의 가족이 쌓아온 것들 위로 조용히 손전등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설이는 그날 저녁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찮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확신 없는 말을 아들에게 하는 것이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백설이는 늘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자신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척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백설인의 가슴 안쪽에서는 처음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감사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습니다. 군 관련 온라인 매체 하나에서 짧게 다룬 내용이었죠. 이번 인간기수 일부에서 해외 입학과정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른 매체들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종합일간지 두 곳이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방송사 전용 뉴스에서 짧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기사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특정 입관자의 해외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입관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군과 다수의 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보도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었지만 그 조심스러움 뒤에 담긴 의미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백설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손으로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꺼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지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이냐고, 기사 봤냐고. 그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따뜻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백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슷한 세계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살아왔으니까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상황인지를 가늠하러 온 것이었죠. 백설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법무팀과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열흘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가 너무 막막해서 침묵이 오히려 편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2건은 자진 반납하기로 했어. 백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당하게 따낸 계약 아니야? 정당하게 따낸 것들이 지금 다 들여다보이는 게 문제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백설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하윤은 군 내부 공식 브리핑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브리핑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 장교들과 언론 담당관 몇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강하윤은 단상 앞에 서서 준비된 자료를 펼치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모든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수감사는 특정 개인이나 사안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군은 매 임관 기수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임관자의 경우 향후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윤은 잠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군은 누구의 자식이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개인 감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하윤의 목소리는 브리핑 내내 균일했습니다. 높아지지도 않았고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태도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강하윤이 브리핑실을 나서는 길에 부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보도 관련해서 외부에서 연락이 몇 건 왔습니다. 강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하윤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강하윤은 그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걸음을 이었습니다. 한편 백설인의 아들 김도희는 며칠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임관 절차가 보류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군복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아직 부임지 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백설인의 아들은 그 군복을 가끔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그 옷을 받아들었을 때의 감각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옷은 입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직 판정받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아들 방 앞을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명확했고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그 말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백설이는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함을 느끼기 전에 언제나 다른 감정이 먼저 왔으니까요. 억울함, 분노, 혹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 그것들이 미안함이 자라날 자리를 먼저 차지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들이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백설이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바람을 유리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은 차가웠고 그 너머의 세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감사 결과가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담당 부서에서 최종 검토를 마친 것은 보도가 나온 지 2주가 조금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백설인의 아들 김도희는 그날 오전 담당 장교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면담실은 작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의자 2개. 군더더기 없이 단출한 공간이었죠. 담당 장교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해외 대학 입학 과정에서 외부 청탁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군 인사 규정상 임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명확하고 건조했습니다. 백설인의 아들은 그 설명을 다 들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쪽 벽을 바라보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장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설인의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퇴서를 내겠습니다. 담당 장교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상의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백설인의 아들은 모든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임을 확인한다고, 이의가 없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보다 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흔들리다가 결국 바닥을 디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안정감이었습니다. 백설인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였습니다. 아들은 담담했습니다. 설명하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백설인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설인이 아들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 나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이 백설인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들어오는 속도가 느렸고 들어오고 나서 자리를 잡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설이는 즉각적으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 내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잖아. 엄마가 도운 것이 잘못이냐.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그 말들을 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엄마를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원망이 담겨 있었다면 백설이는 방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받아치거나 억울함을 꺼내거나 자신도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들의 눈빛에 있는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뭔가를 붙잡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은 사람의 홀가분하면서도 쓸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백설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백설이는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오후의 햇빛이 기울어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길이 생긴다는 것,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힌 것도 뚫린다는 것, 세상은 결국 줄을 잘 잡은 사람이 앞서간다는 것. 백설이는 그것들을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살아왔고 그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백설이는 이제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일이 결국 자식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백설이는 그 사실이 인정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통증도 아니었고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허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백설이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걸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연락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감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니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설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슷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아파트, 비슷한 차, 비슷한 자녀, 교육열. 그것들을 공유하는 사이였지 이런 감각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백설이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수록 거실 안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백설이는 그 그림자가 소파 끝까지 닿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백설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백설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어두워지는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워갔고 두 사람은 그 안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백설인이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하윤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고. 강하윤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백설이는 그 눈물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살면서 거의 느껴본 적 없는 그 감정이 이 어두운 거실 안에서 처음으로 온전하게 백설인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다가 1시간이 지나자 제법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늦가을의 비는 여름 비와 달랐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 같으면서도 맞으면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그런 비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거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고 빗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한 겹 덮었습니다. 강하윤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하윤은 가끔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서류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일정이 2건 있었고 저녁에는 부하 장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부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외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하윤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누구죠? 부관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하윤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정지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백설인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로 백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는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임관식 날의 그 단단하고 화려한 차림새가 아니었죠. 코트 하나의 간단한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옅었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공간을 차지하며 걷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조심스럽고 자신이 이 공간에 있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걷는 것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백설이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강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백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한 거지?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 믿음의 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하윤이 그렇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백설인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꺼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한 말 같기도 했습니다. 강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개를 젓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부정하는 것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니라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표현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그 말을 조용히 흡수했습니다. 백설이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반박하려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삼키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임관식 날 행사장에서 강하윤에게 말을 던지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빛에는 확신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백설인 자신도 아직 정확하게 이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하윤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하윤은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백설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이나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임관식 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강하윤이 그 이름을 부른 것은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그냥 오래전에 같은 교실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불렀습니다. 그 시절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던 날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 앞에 서야 했던 날들, 중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던 날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을 지나오면서도 비열해지지 않으려 했던 것들,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것들. 강하윤은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백설이는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백설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바닥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색해서 혹은 지금 와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결국 나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강하윤은 백설인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침묵을 자연스럽게 두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억지로 걷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잠시 후 강하윤이 말했습니다. 앉을래? 백설이는 그제야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집무실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같은 교실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백설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섭지 않았어? 그 시절에. 강하윤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정확한 말을 찾으려는 것처럼. 무서웠지. 근데 무너지면 더 무서울 것 같았어. 백설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강하윤도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임관식 날의 침묵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오후의 빛이 빗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이 더 옅어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부임지로 떠나는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어요. 간밤에 내린 비가 씻어낸 하늘이 높고 투명했습니다. 공기 속에 차가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 차가움이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새벽에 막 눈을 뜬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강하윤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있었죠. 아들이 떠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리듬은 감정보다 먼저 작동했습니다. 강하윤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도, 육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집에 올 때마다 강하윤이 차려주던 밥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밥상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아침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부엌 입구에 나타난 것은 아침 7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견장 위에 별 하나가 부엌 불빛 아래서 작게 반짝였습니다. 강하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 밥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앉아. 도윤이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새소리. 강하윤은 아들이 밥을 먹는 것을 가끔 바라보았습니다. 먹는 속도, 숟가락을 쥐는 방식, 반찬을 집는 손. 어릴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커도 밥 먹는 모습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강하윤은 찌개를 한 번 저었습니다.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해? 처음 나가는 거잖아. 혼자. 강하윤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둥글둥글하던 윤곽이 군 생활을 거치면서 각이 잡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어릴 때의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볼 때 약간 작아지는 그 눈빛. 강하윤은 그 눈빛을 수십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처음이라서 잘 못하는 건 괜찮아. 근데 비열해지는 건 안 돼. 도윤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열해진다는 게 어떤 거야, 엄마한테는. 강하윤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년 넘게 몸으로 살아왔지만 말로 정리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힘든 걸 남한테 떠넘기는 거, 내가 틀렸는데 상대가 틀렸다고 우기는 거,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하는 거, 그런 것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이 이해했다는 것인지 생각 중이라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하윤은 그것을 굳이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도윤이가 그릇을 개수대로 가져갔습니다. 강하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릇을 씻으면 강하윤이 헹구고 엎어놓는 방식으로 말없이 손을 맞췄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리듬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도윤이가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하윤은 부엌 창가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나무들이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이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또렷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하윤은 그 나무들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도윤이와 함께 산 세월들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 아침들이 오늘 이 아침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윤이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군인의 짐은 원래 많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도윤이가 강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하윤은 기다렸습니다. 엄마. 응. 나도 엄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비열해지지 않을게. 강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눈물을 참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아들이 군복 입고 나타났을 때도 나란히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 짧은 말 앞에서는 더 이상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윤은 눈을 한번 깜빡이며 그것을 눌러두었습니다.
목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강하윤은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그리고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습니다. 말 대신이었습니다. 아들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강하윤은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강하윤은 그 정적 안에서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군복을 입은 도윤이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듯한 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강하윤은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임관식 행사장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가 기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번 불린 이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채우고 있던 것은 달랐습니다. 한쪽의 이름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있었고, 다른 쪽의 이름 안에는 그것을 대신하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누구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불릴 때 울리는 소리의 무게는 살아온 방식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하윤은 창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아직 김이 조금 남아있는 찌개 냄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먹고 간 밥상이었습니다. 강하윤은 그것을 치우지 않고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하윤에게도, 도윤이에게도, 그리고 아마 백설인에게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쪽은 무너졌고 한쪽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강하윤은 그것을 이겼다거나 졌다거나 하는 말로 정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가 살아온 방식대로 각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가지들이었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살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날 것이었습니다. 강하윤은 그 나무들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집무실로 향할 코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